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 이어 최근 괴담 정치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해 논란입니다.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당초 원고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정치권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나간 버스를 세우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찬사가 나왔는데요.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외교마저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지나간 것을 세우겠다니까 좀 관여하는데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대표는 원고에 없던 내용을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명진 편장님, 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아직 언론에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설명하는 거를 저희가 그대로 100% 액면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짚고 싶은데, 예. 뭐냐면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거는 사실 대장동 배임 문제로 재판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네. 부분 가지고 받고 있죠.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죄를 가지고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남은 거는 물론 정자동 의혹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네. 백현동 의혹이 남았고요. 예.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가 남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금 중간에 있고, 예. 그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는 김인섭 씨가 있죠. 2006년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네네. 성남시장.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에다가 네. 그다음에 현재 사법부나 이런 데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기류 같은 것도 감지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인멸의 증거 같은 것이 없는 한 아마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 바로 당내에서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여러 본인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지금 어차피 이제 띄운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사퇴 압박을 좀 저지하고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편, 이것도 고려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했던 말을 좀 더 길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윤 정부가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 만드느라 관련자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탄 프레임을 가두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동훈 장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어떻게 실천할지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정욱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주말에 후쿠시마 장애 집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반격을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아지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저희 그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성남시나 경기도지사에서 보였던 부분들은 본인의 정책 능력이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사법 리스크, 방탄 이런 얘기 때문에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던 것 같고, 올 이제 7, 8월부터 저희 대반격을 통해서 체포 어떤 자기 특권을 갖다 버리면서 앞으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예를 들면 정책 논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예를 들면 대외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당 후사라는 얘기를 통해서 당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하면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혁신 드라이브에 어떤 이니셔티브도 본인이 쥐고자 하는 이런 다목적인 포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쌍방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 같은 법원에서 다툴 만한 상황이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총체적인 상황에 맞게 이번 대정부 어떤 발표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야권의 가장 유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고에도 없는 깜짝 선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몇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발표로서 어떤 정치적인 깜짝 쇼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도 만시지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왔지만은, 아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 이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함으로써 본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함에 더해서 만에 하나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치 탄압을 받는 야당 대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대장동보다는 백현동이라든지 쌍방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치고 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김기현 대표가 어떤 연설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팩트를 어떤 더 큰 임팩트로 차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 대선 당시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가 이후에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대문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상황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한 이유를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대표님 그럼 다음번에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그때 그냥 바로 대통령권 실질 심사 받으러 가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다음에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바로 갈 거냐 물었는데 거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입장을 바꿨다가 이번에는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저 이야기 자체는 원고에 없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좀 많은 놀라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국민들 보시기에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왜 국회의원들만 특권을 누리느냐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내적으로 당 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노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특히 당 외적으로는 지금 이제 선명하게 야당성을 다시 확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과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책과 민생으로 한번 제대로 겨뤄보겠다라는 좀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 내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혁신위원장이 선임되고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꾸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이제 이른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당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을 조금 흔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승부수를 걸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조금 더 확보하고 당내에서도 어떤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당 내부적으로도 결속과 통합을 강화하는 그런 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난 4월이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불체포 특권, 민주국가에 있어야 하는 필연적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게 논리 필연적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약간 법리 내지는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원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헌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에 진짜 의원이 말 한 번 잘못했을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의회에서의 역할을 다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역사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포기,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 발언의 진정성을 어떤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뭐 이런 것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헌법 4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이 헌법 조항을 수정하고 나부터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 진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고 오늘 한동훈 장관이 바로 응수했던 부분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지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 진정성 측면에서 쭉 살펴보면요. 일단 우선 지난 1년 동안 분명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만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부분도 지키지 않았고 지금 1년 동안 쭉 불체포 특권을 사용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저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국회가 계속해서 임시회를 열어가면서 심지어 3.1절에도 어떤 휴식 없이 계속해서 국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이 국민들이 이것은 방탄국회가 아니냐, 계속 회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떤 회기를 중간에 멈추고 본인이 정말 그 체포영장이 왔을 때 법원으로 바로 달려갈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본인에게 제기됐던 그 한 주간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이 혁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슈 몰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 전환이 되기도 하고 본인에 대해서 이슈 몰이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원고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아마 본인의 원고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것까지도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당 내적으로는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과연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그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비명계는 더 이상 어떤 사퇴론을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뭐 그런 두 가지 노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답다, 국민과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맨몸으로 맞서겠다는 의지 워낙 강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원희 의원 홀로 온몸 던져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다 이렇게 추켜 세웠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뭐 되돌리겠다는 거냐. 그럼 그 전에 했던 체포동의안 다 다시 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정의당 이야기가 좀 아플 것 같은데 만시지탄이다. 돈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이 선언 나왔다면 진즉에 대선 공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요. 그냥 영장실질심사 갈 수는 없습니다. 국회 회기가 있으면은 국회에 출석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저건 절차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이 6월이잖아요. 6월은 국회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임시회가. 근데 7월에는 원래 국회법에 보면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돼 있고요. 네. 그게 8월 15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임시회 법에 규정된 대로 임시회가 안 열린다면 네.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예.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그 국회에서 방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16일부터는 또 임시회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네. 열리면 그때부터는 연말까지 계속 정기국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체포동의안을 어찌됐든 간에 가결시켜야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 찬성을 해달라. 예.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뭐 당론으로 찬성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재명 대표한테 있을까? 아니면 새로 임명된 혁신위원장한테 있을까? 예.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네.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거에 대한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뭐 회기 중에 할지 아니면은 뭐 회기가 끝난 다음에 검찰이 뭐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지금 당장 무슨 구속영장 청구할 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압구정 정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한동훈 장관의 표정도 같이 한번 보시죠. 검경의 구두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제1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들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 네,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는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압구정 정권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네. 검찰이 신청한다고 해서 당장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 체계도 잘 아시는 분이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지만이 그것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인데 마치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그 주체처럼 하는 것 자체도 좀 호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꾸 이제 검찰과 경찰이 본인에 대한 수사를 어떤 정치적으로 자꾸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지만은 이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수사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일반 국민들처럼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 따라서 본인의 그 방어권을 행사해라라고 나오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하는 수사가 정치 수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권이 압구정 정권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틀린 말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 수장했을 때 조국 전 장관 엄청나게 수사했죠. 압수수색 영장 엄청나게 발부했었고요. 탈탈 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 검찰총장에서 검찰 압수수색 엄청나게 남발을 했죠. 구속영장도 계속 청구를 했었었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29명의 또 다른 의원들이 관련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다가 또 그다음에 다른 캠프에서도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거기다가 이제는 소위 이 송영길 전 당대표와 관련된 연구소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별건 수사에 별건 수사까지 이어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법무부 훈령에 나와 있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 수사가 권익침해가 권익침해보다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채택하라. 그다음에 영장 청구나 체포 구속 수사와 관련해서도 절제되게 행사하라. 자기들 스스로가 내려놓은 훈령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게 되면 소위 이 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를 들면 탈탈 터는 수사를 했다고 치면 여당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확인되는 거잖아요. 어느 의원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수사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나 또는 검찰이 소위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에서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재판을 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위 검찰의 수사 형평성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확인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야당 당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연설 내내 검찰공화국이라는 그러한 그 프레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적어도 본인이 말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지만은 자신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일련의 어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가는 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라는 것이 정체 내지는 답보 상태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오니까는 그렇다면은 이재명 체제가 계속되는 한 그것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곧 향후에 체포 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나올 리가 없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하에 네.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네.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여기서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얼마든지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사건이 워낙 여러 가지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는 게 또 생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필요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검찰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조민 씨, 조국 전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민 씨는 앞서 자신이 받는 혐의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까지 만약에 기소가 되면?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본인이 고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때도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예. 지난번에 정경심 전 교수가 확정이 될 때 징역 4년형이었죠. 그때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적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 네. 근데 공모관계가 인정이 될 경우 보통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공모관계 있다라고 하면 공범이기 때문에요. 다 같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다 지금 혐의가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자식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 이제 뭔가 구속 기소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기소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 건처럼 부부 모두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뭐 관례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민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소가 안 됐던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판결문에서는 이미 조민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문에도 조민 씨가 공모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또 걸려 있는데요. 어머니와 관련된 그 공모 부분은 올해 한 8월 정도면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고, 다만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떤 공모 관계는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또는 이제 언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일단 어머니와 공모한 부분이 일단 좀 급하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8월이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기소를 정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그 검찰의 기소 재량주의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원래 이제 뭐 조민 씨 불기소 처분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 씨가 공개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떳떳하다고 했던 조민 씨의 목소리 또 이어보시죠.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네, 조민 씨뿐만이 아니라요, 조국 전 장관 역시 딸은 결백하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산대 내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표창장 위조였다고 그랬고요.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아버지가 위조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근데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 열렸습니다만 조 전 장관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없다는 거. 한 명이 불법적으로 붙었는데 한 명이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것도 좀 모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 인정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본인들의 무죄만 주장하는 것 아니냐. 그럼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민 씨 말대로 그 동양대 표창장이 없어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표창장을 왜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가 그거부터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성적은 충분했다고 하는데 그 충분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제출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야권 내에서도 이 조민 씨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교수는 본인이 서울대 교수 아니었습니까? 서울대 교수라고 한다면 최소한 서울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입시생들 다 봤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서류를 갖고 위조해서 들어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본인 학교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이 조민 씨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그 조민 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마치 이 검찰이 기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이 공모만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공모 공동전범이라는 것을 판례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 공모 공동전범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이 조민 씨가 공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가족 중에 일부가 기소가 되거나 구속이 됐을 때 다른 가족을 기소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생계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이 기소를 좀 봐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편이 구속되거나 한다면 집에 있는 뭐 미성년 자녀 그런 생계 때문에 남편이 다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그런 방침으로 했던 것이지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양대 표창장이 없어도 들어갈 것인데 왜 그런 위조 서류를 제출했는가? 그 제출할 당시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구인가 본다면 본인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걸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어떤 서류를 갖다 왔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면 안 됩니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년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어떤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서 대학의 업무 입시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본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 그러니까 이 범죄에 있어서 행위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이고 네. 저는 뭐 불기소를 하려고 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믿을 수 없는 검찰발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조민 씨는 유튜브 채널 SN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파면됐던 날에도 다음 날에도 꾸준히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이 자신의 일상을 전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권 비판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제가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제가 좀 유튜브 새 단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완성본은 영상 맨 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 쪼민의 영상 읽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 소중해, 하찮은 게 중요해. 돌아보면 그렇더라. 괜찮은데? 부모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법적인 판단을 받고 하다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민 씨가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생길 측은지심도 생기려다가 저는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머니가 지금 뭐 구속되어 계시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떳떳해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 결국에는 측은심이 다 떠날 것 같다. 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저런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사건을 보면서 왜 조국 전 장관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코스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보면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심리적인 동인이 뭘까를 참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일까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그 딸도 지금 이제 기소를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쟁점들이 이렇게 진영으로 갈려 있다라는 것이 참 걱정되면서 오히려 저런 정치인들이나 또 가족들이 그런 극단적 진영 분열을 일정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라든지 또는 자기 성찰보다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 딸 때문에 못 들어간 학생이 있습니까? 또는 뭐 내 점수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오히려 자기들을 받쳐주고 있는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저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패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의 여파로 지금 공소시효가 8월인데 본인이 분명히 공모했다고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떳떳하다 그러니까 기소 안 할래도 지금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본인이 지금 유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자, 김종욱 교수 저는 오늘은 좀 일부 좀 옹호를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장 위조로 입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 사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론 재판 그 3년을 끌어왔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3년 동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야 조민 씨의 저 SNS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왜 저렇게 활동하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기억나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그 야밤에 문 두드려가지고 문 여니까 카메라 들이대 이런 것들 많이 겪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 3년 정도면 충분히 여론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좀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해서 유무죄를 확정하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끌다 보니까 이 문제가 소위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소위 진보와 보수를 나누게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빠른 시간 내에 무슨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계속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조민 씨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20, 30대들 대부분 예를 들면 본인들이 SNS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의 삶들을 끌어나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까지 예를 들면 다 끌고 나와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 저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은 종결을 시키고 오히려 좀 검찰에서 빨리 예를 들면 기소를 해서 본인들이 기소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받고 만약에 본인의 유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원에서 확정이 되게 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비판 자체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엄청 길게 끌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지나서 겨우 1심 판결 난 건데 아직 2심, 3심 가려면 또 걸리겠죠. 이건 과연 바로 된 정의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오늘 조민 씨에게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조민 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사면허를 일단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보여요. 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안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부산대 의전원에서 이제 입학 취소 결정을 본안 소송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아마 통보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 다 통보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조민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거의 매 단계마다 이제 조민 씨가 이의 신청도 하고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재판을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아마 저 상황이라면 조금 확정되는 게 좀 빨라질 수 있겠다. 그럼 과거 본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30이 안 되면 40이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30은 넘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앞길을 위해서도 저렇게 조기에 매듭 짓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민 씨는 그동안 자성하는 마음으로 의료 봉사할 때만 의료면허 사용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의료 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 계시면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의료 봉사에만 면허 쓰겠다 그랬고 그것만 했다고 합니다. 뭐 부족한 지역에 일단 하는 거 약속된 것만 가고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이것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치 지금 본인이 의사였다가 의사 면허가 취소됐으니까 그 의사가 된 기간에 나는 진짜 의사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애초에 그 입학 자체가 위법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에서 취소라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무효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뭐 대학원, 뭐 대학 그 관련해서부터 의전원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나는 의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거 법적 검토를 하나도 안 거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인턴으로 받아준 병원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무효라면은 이게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한 그 병원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제가 뭐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 사법시험을 부정한 행위로 그 합격을 했다면 제가 처음부터 돌아가서 변호사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내가 활동했던 변호사 활동이 다 적법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것이고 저걸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저 언론도 문제고 그리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은 어른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경과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뭐 또 다른 뭐 해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처분을 보건복지부에서 했다. 이 내용이 오늘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국 전 장관의 이 항소심 2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뭐 출석 의무 없어서 법정에 조 전 장관은 안 나왔습니다만 크게 검찰하고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검찰에서는 지난번에 증거은닉을 교사했던 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주도권이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정경심 교수는 이행한 자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리를 해달라. 법원에 이런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주장한 건데 그 오픈북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시험을 냈던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서 따져보자 이런 주장을 조 전 장관 측에서 했다고 합니다. 크게 이제 검찰에서는 증거인닉 교사를 유죄로 해달라는 거고 조 전 장관 측에서는 미국 대학에 대한 업무 방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수까지 불러서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정인유 변호사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으니까요. 아직 정식 공판 기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다툴 쟁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 조사에 대해서 함께 이제 재판부와 그리고 검찰 측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특히 검찰에서 특히 이야기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PC, 그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그 정경심 전 교수가 이제 교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형사법에서 본인의 증거를 본인이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제3자에게 은닉해달라고 교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형사법을 배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칙이고 조국 전 장관도 아시다시피 형사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이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앞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 검찰이 또다시 이제 항소를 한 것이니까요. 또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대 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부분은 사실 일단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가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변호인 측에서는 그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한국 재판에 증인으로 와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었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줄지는 네.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일단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는 그 교수를 직접 불러다가 과연 그 조지 워싱턴대라는 대학에서 그 지도 교수가 원했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봐야 네. 업무방해 혐의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 어떻게 예. 판단하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교수를 부르겠다는 거. 부모가 한국에서 문제 받아서 오픈북이라고 하지만 답을 보내주고 한 걸 그럼 미국 교수한테 문제 없지요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그 교수의 그 어떤 출제 업무를 방해한 거냐? 예. 이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그냥 상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어찌 보면 뭐 어깃장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그 미국 교수가 뭐 그거 증언하러 한국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정말 검찰이 얘기했듯이 이 재판 자체를 희화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저런 모든 것은 저는 적어도 이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나라라도 부모가 자식 시험을 대신 봐주는 걸 허용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상식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왜 교수를 불러서 자신들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사전에 그 지도 교수가 오픈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제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전화로 부모가 전화통을 끼고 앉아서 그걸 가르쳐줘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가 행위별로 금지할 사항을 고지했는지 네. 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해왔는지를 묻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제가 중립적으로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조지 워싱턴 대학에 유학을 가서 시험을 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 부정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인지 저는 사실 그 법적으로는 과문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요. 조국 교수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저런 거를 지금 교수를 증인으로 해가지고선 하겠다라는 발상을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미국에서는 선배가 후배한테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참고하라고 족보를 만들어줘도 이게 엄청난 부정행위예요. 그래서 다 그냥 퇴학을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픈북이라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앉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가르쳐주는 게 통용될 수 있다라는 버클리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조국 교수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대한민국 법정에서 따지겠다 그러는지 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조국 교수가 그런 인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 증명서도 막 발부하면서 그랬었나? 라고 이해가 될 정도로 네. 이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은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를 불러가지고 아주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증인으로 불러보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김종욱 교수도 뭐 학교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저는 그러니까 조국 부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검찰도 좀 이해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오픈북이어도 시험을 볼 때 네 스스로 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가 해야 될 도리인 거고 왜냐하면 시험을 본다는 건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고 그 평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왜 부모가 너무 사랑했나? 근데 저건 좋은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도 예를 들면 지금 강의라니까 시험을 봐요. 시험 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뭐 이걸 업무방해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기소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학점을 아예 안 주는 방식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요. 근데 이것까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상황도 제가 볼 때 회의에서 보면 웃길 거예요. 저게 교육적으로 맞는 거야? 저 정도로 검찰이 예를 들면 이걸 기소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부모나
검찰이나 제가 볼 땐 진짜 둘 다 희극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를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둘 다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의 2심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내년 총선 출마 여부는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화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분분합니다. 관련 발언 한번 보시죠. 우리 당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흠결이. 뭐 이것저것 막, 지뢰밭 다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비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면 그거는 다른 게 워낙 또 이슈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워낙 여러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이왕. 사실 과거에 조국 장관의 출마는 많이 권했었습니다. 부산시장이나 또는 국회의원 출마를 많이 권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인터뷰나 이렇게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 당시보다는 조금 출마 쪽에 마음이 좀 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뭐 비중이 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상당한 여파가 있을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홍기표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 출마 권에도 안 나왔는데 이번 좀 상황이 달라 보인다. 일부에서는 제3당,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돈봉투 의혹이나 아니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해도 그런 여러 의혹 중에 하나. 이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없고요. 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출마 쪽으로 기운다면 진짜 출마를 선언한다면 거의 블랙홀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의 다른 이슈를 조국 전 장관 출마 문제가 다 빨아들인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된다면 아마 민주당은 거의 파열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신당 창당 글쎄요. 신당 창당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또 여러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아마 민주당 공천을 한번 신청을 해보고 안 되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신당 창당은 하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런 준비하는 기색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면 상당히 많은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난 14일 방송통신위 항의 방문 도중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쓰러졌었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무릎 보호대 논란 이것까지 일었었죠. 근데 장경태 의원이 인간적인 모멸감을 무릅쓰고 영상을 공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장면 삭제한 게 아니라 다 보여달라 이렇게 방송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먼저 그 화면 보시겠습니다. 방통위 항의 방문 도중 실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기증이 좀 심하다 싶었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잠시 실신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 후에 저도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머리를 바닥에 몇 차례 부딪히며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무척 놀랐고 턱이 조금 찢어지는 정도의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자료 화면을 사용하시기에 인간적인 모멸감을 무릅쓰고 해당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주요 장면을 삭제한 자료가 아닌 풀 영상을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장 의원이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은 쓰러진 이후인 것 같아요. 쓰러진 다음에 몇 번을 머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내가 기획을 한 거냐. 무릎 보호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장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일단 장경태 의원이 방통위에 가서 한기 방문을 해서 저렇게 실신을 하는 저 장면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의 어떤 쟁점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장경태 의원도 자신이 이제 실신했던 것을 이제 그 후에 무릎 보호대 논란, 그러니까 이제 기절을 일부러 한 거 아니냐, 기절쇼 의혹까지 지금 나오면서요, 여러 가지로 억울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건강상의 사유로 그날 과로 때문에 실신한 것이었는데, 본인에 대해서 어떤 허위 사실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 정치인 그리고 청년 국회의원으로서는 다소 부끄러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했는데요. 쓰러지고 그리고 뭐 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체를 공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이 부분에 대해만큼은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무릎 보호대와 관련해서도요,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당일에 있었던 타 언론사 사진들입니다. 동일 사진 기자님, 또 동일 카메라로 찍은 사진 자료입니다. 제가 무릎 관절이 좀 두꺼운지 저도 한번 다른 분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몸받쳐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각도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똑같은 자세를 하고 아래쪽에서도 찍어보고 위에 쪽에서도 찍어봤습니다. 이토록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각도에서 보면 무릎이 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맞는데 다른 데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보호대 착용했다는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자, 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사진을 보니까 또 갑자기 그 박영선 전 의원인가 누가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보톡스 맞은 적 있냐 없냐 물어봤던 게 또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어떤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결국 받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그 장경태 최고가 계속해서 어떤 사진을 가지고, 특히 본인도 사진을 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조명설이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 화동의 그런 볼에다가 하는 그런 것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얘기를 좀 제기했었고, 또 천하나 음모론을 퍼뜨린 그 전 혁신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뭐 얘기를 또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때 그 당사자들한테 그 팩트를 니들이 입증해라,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경태 최고는 본인이 그런 어떤 자신의 주장으로서는 뭐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당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뭐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해서 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제기할 때는 그것이 합리적인 의문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당할 때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장경태 최고와 함께 이제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는 뭐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이 무릎 보호대 의혹을 확장시키면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장경태 의원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도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야설을 좀 많이 쓰시던 분이라 별로 엮이고 싶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추가 발언을 하십시오. 저희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대응을 강력하게 할 예정이고요. 사실 저도 장경태 의원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공방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다 장경태 의원을 비판하더라고요. 자기가 제기한 허위 사실은 괜찮고 남한테 제기당하니까 억울하냐. 그러니까 지난 인생을 좀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서 이야기한 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거짓임에도 계속 가짜뉴스 녹취 튼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 조명 논란, 이런 것들을 쭉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는 괜찮고 남한테 제기당하니까 억울하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최 편집장님, 이건 이제 오래 갈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대략 끝나지 않겠나 싶었는데, 사실은 장경태 최고위원이 저런 부분에 관해서 무릎 보호대 의혹을 제기한 거는 그냥 네티즌들이에요. 일반 네티즌. 저 사진 한 장 보고 혹시 무릎 보호대 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걸 보고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무릎 보호를 해도 양반다리가 된다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이 뭐 양당의 최고 그 지도부가 주고받을 공방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처음부터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 문제의 의혹 사진 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다른 각도에서 찍은 다른 사진까지 제시해 가면서 사실 해명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를 할 수 없다는 동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뭐 폐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점점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제 양당의 최고 지도부잖아요. 그 지도부에 걸맞는 정치적 공방을 좀 벌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뭐 괴담은 괴담으로 그냥 잊어져야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뭐 서로 충돌한다고 뭐 득될 게 있겠나 싶은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문화교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정 중에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불거졌던 티베트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티베트 독립운동에 거의 100만 명 정도를 죽인 거로 우리가 되게 추산을 합니다. 그게 왜 갑니까? 좀 심하게 비유하면 나치 선전 행사에 그다음에 킬링필드 이런 행사에 크메르루즈 행사에 간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작은 문제가 있지만 우호, 교류, 협력은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주최한 티베트 국제 박람회 참석을 간 거다. 문화 교류의 일환이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가 된 것 아니냐. 뭐 티베트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일단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중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한 측면으로 간 거거든요. 단체 관광 우리만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또는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로 갔으면 전 적어도 매번 그 정부 여당이 전체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들면 진짜 뭐 티베트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의 중국의 인권적인 모습을 갖다가 어떤 찬양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해서 싸움을 하는 전 이유를 모르겠고요.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중국 과거 티벳에 대한 어떤 인권 탄압, 지노사이드 이런 걸 얘기하신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본과 왜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식민 통치 30년 동안 했었죠. 마루타라고 얘기해서 인체 실험까지 했었죠. 2차 세계대전 관련해서 엄청나게 전쟁으로 지노사이드 다 했죠. 그래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1%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야당 의원들이 한중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물꼬를 틀려고 얘기하면 그 물꼬를 틀려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갑자기 티벳에 대한 과거 인권 탄압 문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국익을 위한 외교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중국 전승절에 가서 열병대회에 가서 본인이 열병대회에 갔다가 본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접근하게 되면 갈등만 야기시키고 소위 외교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면서 국내의 정치적 정쟁화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어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소위 여야가 갈려졌던 틈들을 이제 메꿔야죠.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야가 그만 싸우시고요. 진짜 국익을 위해서 서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또 서로가 협조적인 방향의 외교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한국에 대한 좀 과한 말들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느냐, 뭐 그런 지적도 같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정 의원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또 티벳까지 다녀와서 물꼬를 텄습니까? 물꼬를 트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 방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거는
과연 그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소위 한중 관계에 있어서 가교를 할 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국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티벳 방문은 중국의 그런 의도를 미처 간파하지 못한 채 활용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특히 티벳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물론 그들에 대한 박해가 수십 년 전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마음의 상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지금 중국에 있지 못하고 인도로 지금 망명당한 상황이고요. 그게 또 왜 민주당에겐 중요하냐. 민주당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아닙니까? 티벳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는지를 생각한다면 민주당 인사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티벳 방문, 다른 나라에도 초대를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부 소국을 빼고는 티벳에 대해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그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차원에서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런 긴장 상황에서 가교를 만들고 나름대로 그 울타리를 왜 고친다 그러죠? 펜스 멘딩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지금 티벳 방문을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네. 내지는 지금 한중 관계에 그렇게 큰 도움도 못 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에서 그 달라이 라마라든지 티벳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것이죠. 하나만 좀 보충을 말씀을 드리면 계속 이렇게 티베트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가서 전인대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문체위원장 국회 만나서 저희 한중 간의 어떤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물꼬를 터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쪽에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나름대로 환경들을 조성해내면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외교부 또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물꼬를 트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티베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예를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좀 정부가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갔다 오지 왜 티베트까지 다녀오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내용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위한 그런 진영론에 갇혀가지고 그걸 옹호하기보다는 동일하신 겁니다. 티벳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냐? 그럼 결과는 뭘까?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둘러싸고도 공방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괴담 정치가 다시 재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양측 이야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명백하게 핵 폐기물입니다, 여러분.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려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욕설을 가족들에게 퍼부어댄 일에게 딱 어울리는 언어 폐수 전문가답습니다. 국민 불안을 일부러 조장하고 부채질해서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꼼수의 달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할 핵오염 정치 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핵 폐수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달고 카카오톡 메시지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과학이나 객관적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선동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태를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광우병, 사드 괴담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 편집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문제는 다 과학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잘 몰라요. 원자력 안전성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 개발한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해요. 방사성 물질을 다 제거하는데 그걸로 다 제거를 해도 제거 안 되는 게 삼중수소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삼중수소를 지금 물로 희석을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으냐?
또 그 과정에서 그 여러 그 자료들은 일본이 제대로 공개하느냐 뭐 이런 게 쟁점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또는 뭐 외국에서 온 그 원자력 전문가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뭐 그린피스나 이게 국제 환경운동단체 있잖아요. 예. 이런 쪽에서는 또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의 어떤 과학적 결과 이런 거와 예.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나 국제 환경운동단체 같은 데에서 얘기하는 뭐 우려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적절하게 토론을 거쳐서 예. 확정해야 된다. 네네. 그 기준은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과거 소고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식입니다. 광우병에 설사 걸려있는 소라 할지라도 그 소의 살코기,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그 소로부터 추출한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젤라틴이라든가 콜라겐 같은 거에 의해서 그런 화장품으로 사람이 감염됐다 하는 예는 전 세계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 앞에 보초병의 뇌가 녹아 없어졌다. 여성은 불임이 되고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SNS상에 그런 괴담을 유포시키는 사람이 있고 유포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이런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 수준이며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도 뭉개버렸으며 네. 과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이런 괴담이 있었고요. 한 여배우는 차라리 청산가리 먹겠다 그랬다가 미국 가서 햄버거 먹는 거 보면 이렇게 들켰죠. 그래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산 소고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된 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그랬다가 뭐 사드 배치 때도 뭐 뇌가 튀겨진다, 뭐 이런 내 몸이 튀겨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나오는 참외 아주 매출이 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괴담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본 것을 가지고 그 과거의 회상으로서 지금 이번에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해서 그런 괴담을 퍼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부가 지금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이 오염수, 지금 주장하는 오염수라고 하니까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를 찬성하고 있습니까? 찬성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IAEA 기준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기준, IAEA 기준에 따라서 그거 내놓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 이 IAEA 기준에 맞지도 않는데 네. 일본이 방류하겠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바로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어떤 국민이 이 방류를 찬성한단 말입니까? 지금 찬성하는 국민은 없어요. 당연히 안전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방류했을 때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논리라면, 이 민주당의 논리라면은 네. 왜 중국 원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느냐.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 여당도 네.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좀 밝혀야 되고 네. 이런 과학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을 정치적인 쟁점화하고 정치 이슈를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께서 실오라기만큼의 불안함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증명해내고 입증해야 되는 것도 정부의 몫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줄 것을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학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